IT 동화 강일용 기자 모셨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가는 것 같은데요. 커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예,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등장한 지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네. 그동안 인공지능이란 건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근데 그동안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덕분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제 상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고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 작년에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올해부터는 그렇게 알려진 인공지능이 네. 실제로 상용화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 둘씩 속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세돌 구단의 세기의 대결이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인공지능의 존재를 알게 하는,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실생활, 자동차라든가 이런 실생활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융합 산업으로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제 알파고를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알파고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만 충격을 준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제 바둑이란 개념은 생소하지만 네. 중요한 건 그동안 이제 반세기 동안 그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절대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여겼던 부분을 사람이 따져봤던 데 의의가 있는 거고요. 네. 구글도 그것을 1년 내내 계속 홍보를 했어요. 우리가 만든 바둑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겼다. 네. 그런 식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실상이 얼마나 접목되는지 보자면요. 네. 먼저 이제 인터넷 서비스 위주로 먼저 접목이 되었습니다. 번역, 그다음 이제 사진을 분석하는 기술, 네. 또 그런 데 들어와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차죠.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상용화돼서 이제 도로에 굴러다니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이제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이제 현대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네이버 랩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이제 하드웨어 기업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2020년쯤이면은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단계가 5단계가 있거든요. 그 중에 3단계에 이르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시중에 이제 나오고, 3단계면 어느 정도 수준? 3단계면 이제 제한적인 수준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단 핸들은 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네.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제 계속 똑같은 풍경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환경을 보다 보면 사용자가 쉽게 방심하거나 아니면 졸음운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 사용자가 핸들을 놓는다고 치면은 바로 그 순간 이 사람이 졸고 있다라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판단해서 바로 갓길로 가서 세우는 겁니다. 이게 3단계에 이르는 기술입니다. 그래요. 예. 5단계면 완전히 알아서 운전하는 거네요. 예, 5단계는 이제 사용자가 그냥 의자에 앉기만 하면은 네. 핸들과 브레이크 없어 알아서 굴러갔다가 알아서 목적지로 음성을 내리면 거기 가서 서고 그다음 그렇게 하는 정도의 완벽한 그 자율주행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의료 분야에까지 인공지능이 많이 침투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길병원에서 네. 이제 IBM에서 만든 그 인공지능인 왓슨과 협업을 통해서 네. 이제 암을 이제 판독하는 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래요? IBM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기존의 이제 사업보다 인공지능이 더 유망하다 느끼고 네. 의료로 그 포커싱을 잡았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암을 판단하냐 하면은 암을 이제 MRI에 찍고 난 뒤에 네. 이제 MRI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체 사진들이 그게 한 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수백 장, 수천 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이제 전문가인 의사가 보고서 이 사람이 몸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내야 합니다. 그렇죠. 특히 암 같은 경우 위암이라든가 아니면 뭐 폐암 같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암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췌장암이라든가 대장암 같이 찾기 어려운 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 보면서 판독해야 하는데 사람이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공지능이 수만 장에 이르는 암 환자의 사진을 보고 그걸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암이다. 이 사람은 어디가 암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난 뒤에 네. 그 사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의사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서 의사가 이제 또 2단계로 검토하는 거예요. 의사가 두 번째 단계에 가서 이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했으니까 한 번 더 내가 더 보자 하고서 보고 내시경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독하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의료의 인공지능의 기능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어시스트하는 정도 수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의사라고 말하는데 의사가 아니고요. 보조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이게 국내에는 이제 막 차별화가 한다고 이제 홍보를 하지만 네. 사실 미국에서는 2014년부터 진행해오던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근데 메디슨 암스퀘어라고 이제 암에서 최고의 권위 인정받는 곳인데 거기서 왓슨을 도입했다가 얼마 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건 왜요? 예,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원하는 단계만큼의 수준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선 타협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BM뿐만 아니라 구글도 이러한 부분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네. 예, 전에 알파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알파고가 사실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구글의 자회사죠. 근데 그 회사가 만드는 게 원래 바둑을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요? 그냥 인공지능을 만들고 먼저 일단 바둑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알린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기술이 있다. 그 사람들이 원래 하려던 게 뭐였냐면요. 바로 의료입니다. 의료랑 법률이에요. 네. 이제 법률 이제 그 전체 판결문을 검토해서 이번 사건 승소가 몇 퍼센트 된다라는 것을 판독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네.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MRI를 분석해서 몇 프로 정도의 그 암 확률이 있다. 이 사람은 뭐 어디 당뇨병이 있다. 막 그런 걸 판독하는 의료용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앞서 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알파고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AI가 발전하다 보면은 뭐 4차 산업혁명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인간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네. 필연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게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요. 네. 인간의 일자리는 언제나 계속 줄어왔습니다. 일단은 당당 말하자면 러다이트 운동을 아시죠? 네. 예, 기계 파괴 운동이요. 예. 산업혁명 때 맨 처음 네. 그 이제 등장해서 기계가 우리의 그 직장을 뺏어간다고 사람들이 때려부수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물론 실제로 예.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말이 놀 정도로 나왔었는데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일자리가 생겨났어요. 어떻게 그 관련된 생겨났어요? 이제 그 기계를 조작한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기계를 또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기계를 설계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당장 우리의 삶에서 몇몇 직업을 없앨 거예요. 일단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은 택시기사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기사를 써주기 시작한다면 이제 저도 백수가 되겠죠. 저 기자지만.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통역 기능이 엄청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네. 보기에는 통역사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그 직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 현재 5,000자를 번역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딱 1초입니다. 근데 사람은 5,000자를 읽는 데만도 10분이 걸려요. 네. 이미 속도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실시간성이 제일 중요한 통역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수준까지 이미 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런 분야에서 만약 일자리가 먼저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걸 대신할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은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네. 어쨌든 인간이랑 구조가 어쨌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인공지능한테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또 계속 학습을 시켜서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야 이제 좀 어디 가서 수많은 이제 그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인공지능도 한 번 학습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습시키고 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교정해주고 학습시키고 또 교정해주고 해서 초중고 대학교를 나와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들도 그만큼 그러면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등장했다면 인공지능 가르치려면 인공지능을 위한 선생님도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뭐 지식 노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예. 수는 늘겠지만 예. 단순 노동자들은 줄지 않겠어요? 예, 또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사실 이미 단순 노동자는 이미 인공지능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이미 대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계가 등장했다고 해서 우리 단순히 이제 단순 노동자들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숙련도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 기계가 한 80%까지는 해주는데 네. 나머지 20%를 완벽하게 다듬는 데는 아직 사람의 능력을 못 따라하는 것처럼 네. 인공지능도 80% 수준까지는 쉽게 사람을 따라잡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20% 예를 들면 번역의 예를 들어보죠. 번역을 빠르게 하는 건 인공지능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보고서 뭔가 잘못됐는지 다시 교치고 또 이제 외국말을 한국말로 밖에 번역하면 그런 맛깔나는 번역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의역이라고 하죠. 의역하는 그런 거. 부분들은 이제 아직 인간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라잡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 당장은 이제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예. 그게 1, 2, 3, 4까지 나왔나요? 하여튼 이제 많이 나왔던 예, 거 저 시리즈로. 제네시스라고 또 새롭게 또 글쎄 나왔습니다.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인간들이 그런 예측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로봇이나 AI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사실 이건 또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려 하고 있고요. 올해 말쯤이면 슬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아마존 알렉사라든가 네. 구글 어시스턴트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그리고 삼성전자의 빅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이나 네. 아니면 집에 스마트 TV 또는 냉장고 아니면 그 이제 셋탑박스 같은 곳에 음성 비서 서비스가 탑재되는 겁니다. 네. 그 음성 비서는 그 인공지능은 실제로는 그 제작사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있는데 사용자의 인터넷 통해 사용자의 호출을 받으면 거기에 네.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무슨 기능이 있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를 없애줘요. 뭐냐면 알아서 일정을 먼저 넣어주고 네. 예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일정 입장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예. 필요 없습니다. 사용자가 받은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대화 내용을 분석해서 거기서 어떤 일정을 뭐 하기로 했다 하는 순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일정에 넣어주고 그걸 하루 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완전 비서 역할을 예, 하는 그 거네요? 기능은 이미 존재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냉장고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분석해가지고 계란이 없다. 그럼 내가 계란을 주문하기도 전에 먼저 그 아마존 알렉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마존을 통해서 계란을 주문해서 집에 네. 오게 하는 겁니다. 네. 뭐가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먼저 갖다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만- 이제 예. 그러한 그 기능적 발전들, AI의 발전이 결국은 나중에 인간 사회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부인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편리라는 것은 상당수 부분 자유라는 것을 포기하고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도 편리한 만큼 사람이 생각하는 것,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것을 아예 무감각하게 만들 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터미네이터는 네. 좀 저급한 기계예요. 아니 왜 힘들게 사람을 쏴 죽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사람들한테 편리함이라는 그 덫을 던져주면 알아서 인공지능과 기계한테 종속될 텐데 굳이 그렇게 사람을 왜 쏴 죽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하여튼 그런 하여튼 예상은 우리가 뭐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AI 윤리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고 싶죠 있죠? 예, 있습니다. 이미 EU라든가 미국 등의 이제 AI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AI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런 데 부분에 대한 그 걱정이 있습니다. 이미 네. 스티븐 호킹 박사도 한마디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이 이제 네. 유명한 이제 IT 업계 창업가들도 AI가 그 사람들의 삶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면 일단 인공지능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기능을 못하게 일단 제약을 둬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아, 그래요?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폭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인공지능을 바로 죽일 수 있는 킬 스위치를 내부에 반드시 탑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그리고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네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 기본 이제 인공지능이 네. 사람의 삶을 직업을 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 소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그걸 그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되돌려줘야 나눠준다. 한다는 거죠. 아. 예, 그렇게 세 가지 방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런 인공지능 윤리 현장이 필요한가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굳이 한다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셀바스라든가 네이버 랩스 같이 그런 곳에서 이미 나온 만큼 네. 기업이 움직이는 만큼 정부도 같이 따라가야겠죠. 아. 기업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동안 정부도 인공지능 아직은 뭐 우리나라 예. 정부라든가 국회에서 그런 얘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의 단계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 인공지능이 우리나라의 삶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 아. 체감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곧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체감하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논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T 동화 강일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